It is an honor to be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와서요, 5번째 방한을 하였는데요. 이곳에 계신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전자제품이 지금 주머니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요. 마이크도 여기 있고, 통역 수신기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클리커도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수소 생산, 수송, 그리고 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울산 수소 도시 프로젝트라는 맥락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천연가스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네트워크의 기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력망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네트워크와 같은 경우는 메탄을 공급을 합니다. 거의 85에서 95%의 메탄을요, 분해를 하게 됩니다. 분할을 해서 수소 분자로 만듭니다. H2라고 하죠. 어제 저녁에 제가 발표를 듣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래서 H2 이 분자가요, H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 2개, H가 모여서 이제 H2를 만드는데요. 네,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수전의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전기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석유 화학 공정에 사용이 됩니다. 수소를 사용을 하여서 원유를 가공합니다. 원유를 가공을 하여서 이것이 디젤 그리고 가솔린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의 3분의 1 정도는요, 원유를 좀 응축하여서 이제 ICE, 즉 내연기관 엔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암모니아 NH3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기타입니다. 메탄올이라던가 혹은 열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단 1%의 수소만이 이제 전기 분해로 생산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수소 중에서 1%만이 연료 전지, 운송용 연료 전지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미만의 탄소, 즉 수소에 분리해서 만들어지는 탄소의 1%가요. 포집이 되고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소에도 이제 색깔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제 존 셰필드 교수님께서 발표를 주셨는데 이분께서 그린 수소라는 단어를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화석 연료로 만든, 즉 메탄과 같은 화석 연료로 만든 그런 수소를 브라운 수소라고 합니다. 네, 그레이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브라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의 가스화로 만들어집니다. 네, 전체 수소의 한 92%가 이제 그레이 수소입니다. 네,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레이 수소를 블루 그리고 그린 수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은요, 바로 이제 수소를 천연가스로부터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벨기에에 이제 동상이 있는데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아주 큰 분자가 이렇게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In the middle, 탄소 surrounded by 원자가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에 4개의 수소 분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소 CH4의 분자입니다. water. 이것을 물과 섞습니다. H2O라고 하죠. 그리고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의 H2를 분리해내고요. 그리고 Monoxide. CO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CO2를 가지고 와서 물과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CO2가 발생이 되고 또 하나의 분자가 남습니다. 바로 H2가 남습니다. Kilogram of hydrogen. 수소 1kg 정도를 보면은요. 수소가 굉장히 작습니다. Molecule of carbon dioxide. CO2 분자에 비해서 수소가 굉장히 작습니다. 4 kilograms of carbon dioxide. 네, 그래서 A greenhouse gas. 생산되는 수소량 대비 9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So, you know, if we'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따라서 훨씬 더 수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천연가스를 직접 이용을 하여서 수소를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use it indirectly 간접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 병합 터빈을 복합 터빈을 사용을 하여서 전기를 만들고 이것을 전력 시장에 전달을 하여서 이 시장에서 이제 전기를 활용을 하여서 전기 분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수소 저장 그리고 이송을 할까 이런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요 균등화 전력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전력망에 이제 들어가는 전력의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톤당 한 30달러 정도의 이제 세금을 여기에 이제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요. 이제 사람들이 수소를 도입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업계가 선호하는 것은 바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네, 세금과 보조금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요. 제가 생각했을 땐 수소 경제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는요. 바로 간헐성입니다. 항상 가용하지 않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태양은 밤에는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열과 같은 경우에는요, 야간에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람이 안 부는 경우도 있겠죠. 전력의 이제 가장 저렴한 원천은 한국에서 바로 APR입니다. 가압 경수로인데요. 네, 1,400메가와트 정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한국의 APR 1,400인데요. UAE에 최근에 준공된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12개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울산 근처에서 가동 중에 있는데요. 2개의 APR이 신고리에서 건설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2기에 약간 지연되기는 했지만 네, 또 그 신고리에 2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APR의 내부 모습입니다. 코어가 이제 나와 있고요. 2개의 스팀 제너레이터가 양쪽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전한 원자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re basically the way to go. 많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But converting it 적은 양의 수소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into organic hydrogen carrier or into LOHC 액상 유기수소 운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다소 비싼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ydrogen into gaseous. 액체를 가스로 변환시키는 것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orea 한국의 파이프라인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2022년 100 kilometers of 100km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예상합니다. 500 그리고 여기에 500km의 파이프라인을 더하게 되는 것은 2025년으로 예상합니다. another 100 그리고 추가 100km의 파이프라인을 2030년까지 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use this for? Well, 그러면 과연 어디에 in 이걸 쓰게 될까요? we can use compressed natural gas. 관련 기술이 많습니다. CNG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Internal combustion with enriched 내연기관도 존재합니다. 디젤과 내연기관도 있겠죠? or series hybrid 하이브리드도 있을 것입니다. with a battery. 배터리도 있을 것입니다. Hybrid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을 것이고 연료 전지와 배터리를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right now. We need more 지금 우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비용을 가장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버스 교통에는 무엇이 제일 옳은 선택지일지 앞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나와 있습니다. electricity 이 연료 전지는 in 온수에서 뜨거운 물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more. And so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온도가 높습니다. a POSCO combined heat and power 포스코의 예를 보여드립니다. 2.8 megawatt. 보시다시피 2.8메가와트라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electricity CHP입니다. or we can put them together. There's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units 또한 together. The largest fuel cycle 이 유닛을 통해서 in the world and 전 as far as we 세계적으로 know, the universe.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POSCO 포스코의 사례를 보고 You can see it 계신데요. on YouTube. 유튜브를 통해서도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And you can watch them 지금 building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링크의 영상을 보시면 fuel 좋겠습니다. cell park.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료 전지 파크를 어떤 모습으로 짓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수소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수소 파이프라인, 연료 전지, 전기를 공급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Solar power, 또한 태양을 통한 전력 공급도 있겠죠. hydrogen city. 이것이 수소 도시입니다. Generic. This is not. 다소 일반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구체적인 도시가 I 아니죠. believe Ulsan will be 저는 울산이 and largest 가장 큰, 가장 최초의 수소 도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city projects. 바로 수소 도시 프로젝트죠. I'll be back to answer questions. 제가 오늘 얘기할 것들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한 10분씩 이렇게 한번 나눠서 얘기할 건데 일단 창원의 수소 생산 저장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례. 제가 무슨 창원시의 스폰서를 받고 뭐 이런 건 하진 않고 기업을 창립을 해서 이것도 이젠 파트너스는 이제 일종의 스타트업인데 네, 어떠한 대기업이나 어떤 자본이나 어떤 뭐 기관에 소속돼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객관적인 그 견해를 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영어로 impartial한 이 오피니언을 주고자 제 스스로의 기업을 만들었고 또 이제 얼라이언스 쪽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훨씬 대표성이 같다라고 한 것 같아요. 창원시 얘기도 제가 이제 보고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다른 시도 있습니다. 울산도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가 가지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저는 수요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에서 수요자는요 구매를 하고 에너지 비용을 내는 사람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에서는 그 탄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요자 입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갑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는 얘기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사실 가만히 쳐다보시면요 그 계획들이 많습니다. 이거 할 거다, 이거 할 거다. 오늘 미국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이드로젠 도시에 대한. 근데 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고 직접 했던 거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기회, 이 수소 도시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가 가는 향후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회들 아마 굉장히 이렇게 땡기는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사업하면 어떨까? 또 이런 걸 공부하면은 앞으로 몇 년 후에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한번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도전 과제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장밋빛입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국의 수소도시 인프라 개발 현황. 제가 인터넷이나 이제 문헌으로 본 겁니다. 여기에 베이스를 갖추지 않아서 소스는 대부분 인터넷과 만나는 분들의 기동량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이제 국토부에서 시범도시로 나온 건 3군데 있습니다. 지금 빨간 걸로 안산, 전주, 완주, 울산. 특징이 뭐냐면 이 3곳 다 재생에너지가 인프라가 곧 있을 예정들입니다. 울산도 이제 물산 앞바다에 그 부유식 풍력 발전기. 그다음에 전주, 완주 쪽에 새만금이 있고요. 안산 쪽에는 새화호가 있습니다. 시화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좀 크게 진척이 있던 곳은 삼척하고 그다음에 창원입니다. 저는 이제 창원 쪽에 이제 중심으로 좀 봤는데요. 2015년 이후부터 뭔가를 꿈틀꾸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인 거는 2018년에 신임 허성무 시장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겁니다. 2018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시작을 해서 뭔가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는 게 있었죠. 그래서 중앙에서도 프레임이 갖춰졌고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수소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돈 그린 뉴딜 하면서 자금들이 이제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뭘로 할까?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바람의 나라 스코틀랜드처럼 풍력으로 할 거냐? 풍력이 있어야죠. 바람이 있어야죠. 제주도뿐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 쪽으로 이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창원에서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가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만드는 거, 새로운 연료를 만드는 거는 뭘로 할 것인가? 당연히 수소여야죠. 수소를 어떻게 만들 거냐? 개질입니다. 천연가스를 리포밍해서 CH4를 리포밍하면 CO2와 H가 나옵니다. 자, H를 잡는 거죠. CO2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 CO2는 굉장히 순수한 CO2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천연가스 탱크도 있고 여기 생산 기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액화로 만들어서 축약을 해서 배송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2020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전부 2020년 대책입니다. 계획은 2016부터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고 법이 만들어지고 지자체 내에서도 촉진법을 조례를 만들고 국가가 만든 것도 2019년입니다. 2020년부터 이 과제가 시작됐고 공사는 2020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바이오가스가 어떤 거냐면 하수도에서 이렇게 나오면 하수도에서 암모니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 가스 안에는 미탄이라고 하는 역시 CH4가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를 또 개질합니다. 그걸 왜 할 거냐? 왜 하느냐? 그 CO2의 그 그린하우스 가스의 양이 일반 개질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 3분의 1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린하우스 가스가 문제입니다. 근데 그린하우스 가스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합쳐서 대기에 풀어졌을 때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왜 이산화탄소라고 말을 하냐면 이산화탄소로 단위를 통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해서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스를 다 합쳐서 계산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CO2 이퀴밸런트라 해가지고 모두 이산화탄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산화탄소가 있는 게 아닌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건데 바이오가스를 사용한다면 저 가스에서 취출해서 나오는 때 배출되는 CO2 양은 일반적인 계질보다 한 3분의 1 정도 더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도시명 연료전지로 한 8개 부지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PF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겠다는 건데 하나 독특한 건 2.4메가와트로 딱 고정을 해가지고 농협센터, 농업기술센터, 뭐 공원, 산단 이렇게 이제 시범으로 8개를 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요, 저희 스코틀랜드에서 한 부지 하나 국가에서 하는 그 하나 규모입니다. 그거를 창원시에서 8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지금 사업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사이트가 그 HECCS라고 해서 수소 인프라의 가장 기본적인 거, 생산, 저장, 이동, 활용 이거를 요 사이트 안에서 한번 해보겠다. 실증 사이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연구기관한테 사이트를 주고 이제 연구를 시키게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향후 저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2040년도에는 우리 창원은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엔 경제적인 겁니다. 어떻게 창원이 이 경제적인 성장과 같이 해서 모범으로 가고 그 기술을 해외에 팔 수 있는가. 두 번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이 더 짧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탄소 중립적이라는 개념에서의 수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도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사실 이 친환경 문제, 특히 탄소 중립을 빼놓고서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과연 수소는 도시는 탄소 중립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간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제로에너지 건물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건물들이 에너지를 적게 써가지고 거의 에너지가 안 쓰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건물은 금년부터 3,000평방 이상이 되면 의무화가 돼서 있고 현재 제가 보여주는 요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는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기획을 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준공하고 운영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6년 정도 시설 운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이런 아주 저에너지 건물을 하나 하고 이게 3층짜리이고 연면적이 한 3,200m 됩니다. 평방미터. 현대자동차 2020년식 전기버스, 이거는 배터리 전기버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소비 전력이 누가 더 클 것인가? 어느 게 클까요? 당연히 질문하는 거 보니까 버스겠죠? 예. 버스가 큽니다. 이게 한 256kWh 저장인데 파워로 보면은 이제 265 정도의 그 피크를 가지고 1시간을 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서울에너지 드림센터가 실제 얼마냐면은 한 120 정도 나옵니다. 모든 전기를 키던가 내가 쓸 때 한 120 정도 나오는데 버스 한 대보다 더 작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는 완전히 예전의 건물하고 도시하고의 다른 그 에너지 프로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드디어 2019년에 SK가 도네이션 합니다. 기부를 해줘요. 자기네 신제품하고 그다음에 구품은 이제 폐배터리 전기버스에 쓰던 걸 써가지고 한번 건물에 쓸 수 있다. 넣었어요. 너무 좋죠. 이건 저의 아주 그 업적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에 뭐 상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단 1시간도 굴리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ESS의 화재가 여기까지 영향을 준 거죠. 저거를 지하 3층에 넣었어요. 지하 3층에 놓고 돌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소방법이 강화되고 ESS 설치하는 곳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통안전조치 주체해라. 이거 안 되면 안 굴려. 못해. 그거 했어. 그 다음에 추가 안전조치 해야 된다. 그거 했어.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서울시가 단 1시간도 못 굴게 해요. 왜 이렇게 난리를 피지? 그럼 누가 해가지고선 한 적 있니?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총 때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좀 안타까워했죠. 그 다음은 더 재밌는 건 에너지 입장에서, 에너지 엔지니어 입장에서 ESS가 이제 있는데 제가 열이 받아요. 열이 받으면 식혀줘야 됩니다. 뭘로 식혀주느냐? 에어컨으로 식혀줘요. 대형 에어컨 2대를 설치해놨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위층에 3층은 100kW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많아봐야. 에너지가 워낙 좋으니까 이 건물도. 근데 아래층에서 ESS 하겠다고 에어컨을 켜는 거예요. 예, 넌센스죠. 제가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도시형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 신산업이 뭘까요? 신기술, 탄소 제로형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뭐 힙펌프, 뭐 한 10대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수용할 수도 있고 그중에 골라서 할 수도 있어요.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슨 실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형으로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 뭐를 합치면 좋겠냐?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수요가 어떤지를 판단해 줍니다. 한국의 건물의 도시 에너지의 특성은 유럽하고 다릅니다. 특히 중부 유럽. 지금 현재 클라이밋 체인지의 그 오피니언을 리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북부 유럽이죠. 네덜란드, 독일, 그다음에 영국입니다. 저희 스코틀랜드. 왜냐하면 날씨가 딱 그 정도입니다. 그리스로 내려오잖아요. 그리스에서는 반발합니다.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여름에 덥고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이 열 에너지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저는 이 전문가니까요. 다 해봤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겠느냐?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제일 마지막 거 소형 연료전지와 태양광 그리고 수요 제어 이렇게 조합을 하면 50% 탄소 제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수소를 쓴 게 아닙니다. 천연가스를 넣고 개질해가지고 썼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한테 50초밖에 안 남았네요. 도전 과제들. 그러면 건물이 저런데 자 그럼 도시는 어떨까? 도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 있어야죠. 열 공급해야죠. 열병합으로 가면 전기도 해야 되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하는데 탄소 제로를 어떻게 할 거냐? 수요가 있고 이걸 한번 그림을 생각하면 돕니다. 저 같은 사람만 보면 딱 보면 아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납세자가 혹은 도시의 정부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자금 얼마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거냐. 이 그림은 위에서 보여줬던 그 복잡한 것을 이렇게 인공지능을 쓰던 뭐 해서 가장 싸면서 CO2가 낮은 건 뭘까? 그걸 구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콤비네이션이 있겠습니까? 8가지 기술들이 있고 뭐 힙펌프도 있고 하수 처리장도 있고 용량이 1메가당 이렇게 달라지면 그 조합을 팩토리얼로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수백억 케이스가 나와요. 그거를 일반적인 PC로 돌리면 2주 걸립니다. 최적화된 걸 나오는 걸. 그러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죠. 후다닥 할 수 있는 거. 계산에 나온 건 이겁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투자하면 탄소가 줄어드는 거죠. 제가 이제 인구 56만의 중국 CC 도시를 했는데 SK텔레콤하고 같이 작업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현상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니은자로 L자로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꺾이는 저점이 바로 투자 지점입니다. 저기를 중심으로 해야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다 투자해. 그런데 한 50% 된 거하고 내가 90% 가는 거에 것이 50% 여기서는 이제 65%죠. 65%에서 75% 한 8%를 하기 위해서 돈을 3배로 투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가면은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디네이트를 해가지고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의 가능성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이건 경남 거창에 있는 그 사우나 건물인데요. 이분은 민간이에요. 사우나 주인이시죠. 근데 이분이 연료전지 그 후지에 있는 PAFC라는 거 102대를 설치했어요. 100kW짜리.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20억입니다. 이 20억을 이 사우나 주인께서 설치해가지고 운영 중이세요. 일단 설치를 하면 REC가 이 당시에 계산으로 2억이 나왔습니다. 2억을 벌어요. 근데 이게 가스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빌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다 했더니 2억은 매년 2억이 이걸로 다 까먹는 거예요.
이거 뭐지? 뭐 장사가 안 되는데? 남는 게 이겁니다. 열 공급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열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80도, 90도 스팀까지 필요하니까 보일러로 때우는 게 한 1년에 한 2, 3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공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열 공급으로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수익률에 나오는 연료전지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가랑 같이 얘기하면서 생활 SOC를 해가지고 동네마다 목욕탕에다가 이런 전자전지를 놓고 돌리자. 그러면 열 공급 자체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건 계속 제가 추진을 할 겁니다.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오면 제가 임파셜한 오피니언으로 기술적으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다 될 거예요 얘기했는데요. 저도 IT 잘합니다.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데이터가 딱 비는 게 나옵니다. 현재까지 IT 강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좋습니다. IT도 되니까 다 될 것 같다. 운영할 때는 안 됩니다. 운영할 때 딱 지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도 체험하실 거예요. 이거 블루투스 있죠? 이렇게 무선.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요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이런데 이 커다란 운영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 뭐 이게 될 거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뭐냐면 창원시를 제가 이렇게 보고 관심 있어 하는 건 여기는 자기네 자원을 쓰는 거예요. 자기네 자원을 써서 거기에 기술적인 혁신, 소프트웨어를 해서 차세대를 이제 가는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저게 좋다고 내 집을 다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도시 수소의 활용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천연가스로 가지만 거기서 성공 모델이 안 나오면 이건 끝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들리세요? 네, 혹시 안 들리시면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직접 만나뵐 수 없게 되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직접 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아쉽게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요. 넷제로 로카본 경제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8개 영역이 나와 있는데요. 7개가 원래 있었는데 8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바로 수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소가 추가되었는데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이게 혁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혁신의 영역들은요,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프그리드 전력 연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딩의 이제 탄소를 관리하여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연료를 혹은 신재생 에너지 혹은 태양열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솔루션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여서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주 효율적인 탄소 포집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의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을 보시면은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CO2 포집 기술들인데요. 네, 저오염원 예를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소들을 위한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2 배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민 솔번트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액체입니다. 네, 이것이 CO2와 이제 반응을 하여서 전 모여먼에서 CO2를 포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측에 보시면 공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초록색이 있고 오른쪽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 물질이 CO2에 결합합니다. 네, CO2가요. 이제 산성 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 액체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CO2를 포집할 수가 있습니다. CO2가 이제 솔루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액체가 빨간색 리액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리액터에서 CO2를 분리해내고요. 그리고 또 용매 같은 경우에는 CO2가 남아있지 않게 되고요. 그럼 이 용액을 다시 초록색 리액터로 넣어서 재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캐치 앤 릴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한 수천 회 혹은 뭐 수십만 사이클 정도 용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CO2 포집의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포집된 CO2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반드시 CO2를 저장해야 됩니다. CO2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기 중에 배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포집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어떨까요? 이 포집된 탄소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뭐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맥킨지의 이제 6월 보고서 내용이 되겠는데요. 왼쪽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탄소 포집이 2030년에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9년 후의 모습인데요. 네, 검은색 원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어느 정도의 이제 탄소를 이제 제품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있는 이제 뉴욕의 모습인데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들이 이제 탄소 집약적이고 또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 테이블, 모든 물건들은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탄소가 전혀 없다. 혹은 어떤 탄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것이 있다. 전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탄소가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탈화석화, 탈탄소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화학과 소재에서 탄소화가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탄소가 없으면은요, 물건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탈탄소화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탈화석화는 어떨까요? 네, 탄소는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화석 탄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탈화석화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순환형 탄소 경제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수소 경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파란색 이제 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화학과 그리고 소재들을 살펴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것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소비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가 배출이 되고 H2가 물의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순환형 탄소 경제를 만들고 이것을 수소와 재생 가능 에너지와 연결한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화석 탄소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탄소 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를 포집해야 하고요. 그리고 촉매 반응을 통해서 이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업계와 협력을 하여서요. 테크 투 마켓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년에서 단축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개발에는요, 이제 경제 그리고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 혹은 환경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 그리고 정책의 지원이 없이는 인센티브가 없이는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그리고 신소재를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대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2를 점오염원에서 캡처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런데 역배출, 제로 배출, 그리고 저탄소 사회에서는요, 대기에서도 탄소를 포집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대기에서 탄소를 포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점오염원 캡처 대비 굉장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그런 탄소 농도는요, 점오염원에 있는 탄소 대비 굉장히 농도가 낮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CO2의 95%를 회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이제 대기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 산소, 그리고 질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온도 변동도 아주 심하기 때문입니다. CO2를 대기 중에서 포집하는 데는 복잡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대기를 이제 리액터에다가 넣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프레셔 드랍이 이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네,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포집이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캡슐에 넣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노 파티클을 통해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탄소를 직접 포집할 수 있겠습니다. CO2를 잡으면 포집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화학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폴리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 했을까요? 탄소 없는 카본 프리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레벨을 더 격상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카본 프리, 탄소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솔라, 풍력과 함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가용해지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의 발전이 진전이 두드러집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가치가 높은 분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환이 가능해졌으니까요. CO2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요. 탄소와 산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야 사실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소도 필요합니다. 매직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면은 직역하면은 마법 수소, 마법과 같은 수소겠죠. 이 매직 수소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블랙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여러 가지 색깔의 수소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미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미국 신재생에너지연구소의 비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기 그리드를 여기서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요? 재생에너지, 청정 에너지들이 있고 그리고 원자력도 있을 텐데 이걸 수소 경제와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등 여러 가지 부문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가 어디서 사용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에너지와 탄소 포집 및 저장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제닉 수소를 보자면요. 두 번째 연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O2가 여기 들어갑니다. 바이오매스는 여러 가지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수소가 있죠. H2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성가스, 바이오차 이렇게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농도도 다양해집니다. 결국 CO2의 농도가 경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농도의 CO2, 어느 정도의 불순물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수소를 생산할 때 어떻게 하면은 탄소를 없앨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탄소 네거티브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물, 연료, 여러 재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때 재생에너지와 수소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이오매스가 많습니다. 주로 육상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연안 지역의 블루카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가 아직 덜 이루어진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안 지역의 블루카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기 그리고 해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해상에서도 육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폐기물에서 바이오매스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도전 과제와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존과는 다른 바이오매스에 큰 흥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이오매스가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나요? 한국 쪽에도 제가 색깔을 칠했어야 했는데요. 해양 바이오매스, 해초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블루카본, 수소를 화학물, 연료, 재료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다는 게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염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겠죠. 이전에도 도전 과제였습니다. 컬럼비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한 단계의 리액터를 통하는 기술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해초 등을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주변 압력을 가지고 그리고 특정 온도를 가지고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관리 가능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탄소가 있고요. 탄소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응이 이루어지면요. 에너지가 이제 수소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화학 반응을 일종의 순환 구조처럼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수소겠죠. 그와 동시에 탄소를 우리가 수송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당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바이오매스 지금 당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다소 복합적인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요. 양질의 수소를 해초나 음식물 폐기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컬러 코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초가 나와 있고요. 반응을 통해서 옅은 색깔의 파우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환 탄소 그리고 수소 경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앰비언트 에어라고 하면 주변 대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수소가 여기 들어가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옅은 색깔의 파우더도 있었습니다. 탄소와 수소를 미래를 위해서 고려하면서 이 주기 내에서, 이 순환 구조 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감축은 단 하나의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잡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2의 사용은 수소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소 경제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 분야를 탈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집약도가 낮거나 제로인 수소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전기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경로를 통해서 기존 화학 물질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화학 물질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할 때 반드시 우리 환경을 고민해야겠죠. 그런데 그 시스템 내부적인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을 입안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자 결정할 때 시스템 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여해 주신 학생분들의 리스트입니다. 최근 사건을 또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제 지금 10일이니까 3일 전의 사건이죠. 6월 7일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수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킬로그램당 1달러로 청정수소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최근 나온 이니셔티브입니다. 서울 포럼에서 하고 있는 논의는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